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 도와드리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10월 23일 오후 9시인데, 일단은, 지금, 오늘 신한은행 1차 면접이 첫 번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신한은행 어렵게 나왔어요. 우리은행은 쉬웠죠. 근데, 그 기대하고, 혹시 우리은행 갔다가, 아, 은행 만만하구나 싶었던 분들은, 이번 신한은행에서 참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영상은 신한은행 면접, 이 데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찍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신한은행 면접 영상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독해 주시고 구독 안 해도 되는데 해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구독 안 해도 제가 이 곧바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바로 연달아서 올릴 거니까 그 영상까지 꼭 시청하세요. 신한은행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신한은행 안 보고 국민은행 대기하시는 분들도 꼭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이 면접에서 은행원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 진짜 알짜 개념들만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 하는 개념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 소개 간단히 들으면 저 삼성증권 출신이고 2020년에 입사했다가 4년 정도 다니고 이제 지난 2월에 퇴사하고 금융권 취업준비생 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고 도움 필요 없다 생각해도 찾아오시길 바래요. 네. 스캔하면 이런 게 떠요. 저는 첨삭이랑 면접 코치, 그 다음에 인적성 필기까지 모든 걸 다 하고요. 노란색 원숭이, 크몽이랑 승고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노란색 원숭이 보이시면 다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코칭 드리는 분들 웬만하면 이제 서류 다 끝났고, 지금 면접 코칭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음, 제가 코칭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합격했고, 서류는, 필기도 대부분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면접 코칭 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어제 면접 코칭 요거 국민은행 신한은행 공통으로, 이제 면접 코칭 한 거고요.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개별로 어제 찍었던 것만, 어제 했던 분들만 이렇게, 인증샷이 찍었어요. 지금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한다. 되게 진중해 보이죠. 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였어. 아무튼 지금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지금 아직 필기 대기 중이고 합격. 신금2 필기 대기 중이고 한국투자증권 제가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은행이랑 증권사 다 할 수 있죠. 삼성증권도 지금 이번 주 토요일 27일 이번 주 일요일 27일 날 실사 이제 보고 나면 이제 면접 대비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다수 증권사 은행 면접 대비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혹시 면접 준비 혼자 막막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자, 오늘은 은행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요것만큼 알고 가자. 라는 취지로 제가 필요한 것들만 진짜 이거 말고도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개념이 없거나 비전공자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경제 금융 관련 공부를 못 하셨던 분들은 요 정도만큼은 알라는 뜻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4대 시중은행, 은행원이라면 이제 금융인이죠. 금융인이라면 은행이고 증권이고 보험이고 카드고,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금융, 시사 상식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필기시험에서 경제 경영 상식을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거랑 진짜 아는 거랑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자, 이 증권사랑 은행이랑 뭐가 다르냐? 요거는 면접 단골 질문이고요. 특히 증권사를 인턴을 했거나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들 또는 이제 증권사에 지원하는데 은행 서포터즈나 인턴을 했던 분들 거의 항상 면접 가면 왜 은행 안 가고 증권사 희망하시나요? 또는 왜 증권사 안 가고 은행을 희망하시나요? 요걸 물어볼 거예요. 자, 은행과 증권사의 기본적인 차이는 자, 증권사는 일단 투자에 집중되어 있어요. 증권사는 직접 금융 시장이라고 불리는데 직접 금융 시장이라는 뜻은 이제 자금의 공급자, 그 투자자죠. 투자자가 우리 주식하다 보면 매수 매도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죠. 증권사는 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투자 중개의 입장이고요. 투자자의 돈이 직접적으로 이제 매도 체결되면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직접 이제 주식을 받게 되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자금 흐름이 이동하기 때문에 증권업은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은행은 우리가 수신이 있는데 은행에서 그 수신이라는 건 예적금, 일반적으로 예적금 돈을 맡기죠. 근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은행을 거쳐서 그 돈이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 수요자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은행의 수익 모델은 대부분 예대 마진입니다. 예대 마진이라는 뜻은 우리가 예금을 하고 대출이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거의 항상 높아요. 그리고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 금리, 적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그 차이만큼 마진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예대 마진이라 불러요. 그리고 은행의 수익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총 수익의 70에서 80%는 이 이자 이익, 거의 예대 마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략 6대 4 정도로 이자 이익 6, 이자 이익 4가 돼 있지만 국내 은행은 이자 이익이 85% 정도. 요게 지금 기준이 연도수가 조금 됐어요. 자료가 좀 됐는데 2015년 말 기준인데
지금은 85%보다는 좀 낮아서 대략 70에서 8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은행이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장사를 한다, 편하게 번다 라고 말을 하죠. 맞는 사실이에요. 은행은 되게 쉬운 비즈니스입니다. 왜냐? 대출금리 높고 예적금 금리 낮고 그냥 앉아서 돈 벌면 돼요. 중개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 라이센스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 요건이 까다롭죠. 하지만 진입하고 나면 돈 벌기는 쉽다, 은행은. 그래서 정부의 압박이 있으면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 정부가 라이센스 뺏어버릴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대출규제 압박 들어간다 하면 은행들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말을 잘 듣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쉬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주기 때문에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올해 이제 말에 하반기에 이제 은행권 시험 규모 늘려라 이렇게 정부 압박이 들어와서 지금 요거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서류 합격하고 필기 합격하고 막 했을 텐데 지난 상반기보다는 수월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정부에서 시험 규모 늘려라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은행의 주 수익원은 이자 이익이다. 이자 이익 중에서도 예대 마진이고요. 자, 요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대 마진은 뭐고 순이자 마진은 뭐지? 이게 제대로 안 알아두면 평소에 헷갈려요. 예대 마진이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출 금리가 더 높고 예금 금리가 더 낮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이가 예대 마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net interest spread. 스프레드는 차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뭐 은행이고 증권이고 여러 뭐 금융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일단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net interest 순이자죠. 순이자. 근데 요게 이제 예대 마진이고 순이자 마진은 뭐냐? 이 예대 마진에 기타 이자 이익.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 대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은행이 이 자본을 운영하는 운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에 맡긴 돈을 대출에도 쓰고 이제 그걸로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채권에서 하는 경우에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하죠. 이표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이자 관련 손익까지 다 더해서 요게 이자 이익이고 그러니까 예대 마진에 기타 이제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이익을 합친 게 총 이자 이익이 되고요. 그 총 이자 이익에서 조달 비용 은행도 이제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하죠. 특히 한국은행 RP715 같은 기준금리로 자금을 끌어옵니다. 또는 이제 은행차를 발행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받죠. 그런 조달 비용들을 뺀 게 이 순이자고 순이자 마진이란 전체 운용 자산 중에 이 순이자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요거는 순이자 마진은 은행의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운용 자산이 얼마 있는데 이자 이익을 얼마나 낸다. 그러니까 그 운용 자산으로 이자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가 순이자 마진. 영어로는 net interest margin. 약자로는 님이라고 불러요. 이 님이 거의 은행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행원이 아니고 증권사 지원하시는 분들도 모든 이 경제야 금융의 핵심은 금리죠. 금리에 모든 게 반영돼 있어요. 금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화폐의 가치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되냐? 자, 지금 최근에 연준이 기껏하고 50bp 기껏하고 한국은행도 25bp 내렸죠. 금리를 기준금리를. 자, 걔네가 중앙은행이 왜 내리냐? 할 때 쓰는 공식들이 있어요. 예, 크게 테일러 공식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본질은 같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결정하냐?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장기 균형 실질 금리에 이 GDP 갭, 인플레이션 갭 요거 세 가지를 더하는데 요거를 외우시면 더 좋고 못 외우시더라도 이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장기 실질 금리라는 건 균형 실질 금리라는 건 이제 완전 경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 하면 우리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있죠. 그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에서 만나서 인플레이션을 형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경기가 과열되지도 아니면 침체되지도 않고 균형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의 금리 그때의 자금 수요와 자금 공급이 균형점이 만나는 수준에서의 금리가 바로 이 장기 균형 실질 금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뭐 자연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요거랑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 장기 균형 실질 금리 자연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갭 플러스 GDP 갭 인플레이션 갭이 뭐죠? 네. 실질 인플레이션의 이제 적정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갭이 뭐냐? 이 목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에서 항상 있는데 그거 대비 실제가 얼마나 차이 나냐? 그걸 말해주고 이게 플러스라는 건 이 목표 대비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GDP 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재 GDP에서 실제 GDP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건데 이 의미는 이제 잠재 GDP가 뭐예요? 이 모든 경제 상황에 이 인풋을 투입했을 때 잠재적으로 최대로 가능한 GDP 수준인데 실제가 그거보다 높으면 당연히 경기가 과열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인플레이션과 이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죠. 요게 들어간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거나 경기가 과열될 경우 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여서 과열된 경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과열된 물가를 잡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최대 목적은
한국은행 가면 거기 위에 써 있어요. 그 간판이 현판에 물가 안정 뭐 목표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미국의 최대 목표는 고용 안정인데 어쨌든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써놨지만 미국 연준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실제로는 복잡한 이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기준금리를. 거기에는 인플레이션, GDP 그리고 고용률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시기 아마 다이내믹 ADS인가? 네, 정확히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경제 상황이 좋으면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기를 조절한다.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그렇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뜻은 인플레이션 갭이 낮아졌거나 GDP 갭이 낮아졌거나인데 이제 물가와 이제 GDP 성장률이 낮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경기를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한국과 미국이 내린 거예요. 물론 딥하게 들어가면 이 외에도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이건 핵심 알짜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고요. 피셔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 이 테일러 준칙과 본질은 같아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게 명목 적정금리다. 이것도 똑같아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랑 이 물가 상승률이랑 더해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게 피셔 방정식이고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금리의 결정 요소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 만약에 테일러 준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식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게 대답이 안 되면 테일러 준칙이란 자연 이자율에 그리고 물가와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적정 기준금리를 도출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왼쪽 아래에 자세히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진짜 펀드레이트,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그리고 테일러 준칙으로 산정한 적정금리 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부터 대략 비슷하게 움직이죠. 일시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번에 대출금리예요.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이 중앙은행 기준금리 말고 은행마다의 대출 기준금리와 그리고 가상금리, 그리고 우대금리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구성이 되는데 이 기준금리는 은행마다 이제 대출마다 그리고 은행마다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경우에는 코픽스라는 걸 쓰고 주로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채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각을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금융채는 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채권 금리예요. 이게 기준금리로 쓰이면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죠. 그때 들어가는 원가 개념이 이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는 가중평균 이제 조달비용 지수라고 하는데 한 8개 은행에 예적금, 금융채 등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에 산출한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만 나와있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신규 취급 기준이 있고 잔액 기준이 있고 신잔액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주로 신규 취급 기준과 신잔액 기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요. 각각의 차이점은 신규 취급 기준은 이제 매월마다 이제 산출이 되고 신규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게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고요. 신잔액 기준은 이제 요거는 매주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취급보다는 더 변동폭이 커요. 왜냐? 더 빨리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금리와 연동이 더 잘 되는 게 코픽스 신잔액 기준 이 금리고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건 이 과거부터 쭉 조달해온 잔액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액들에마다 조달할 때 들어간 이 금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과거부터 이제 소급해서 전체를 다 반영해서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 기준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잔액 기준은 이 시중금리 변동에 가장 둔해요. 둔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 잔액 기준 금리가 가장 늦게 빠지고 신잔액 기준이 가장 먼저 빨리 빠집니다. 금리가. 그리고 대출 금리는 이 방금 설명드린 게 이제 기준금리고 가상금리라고 또 이렇게 붙어요. 요거는 은행마다 다른데 그리고 고객의 신용도와 뭐 소득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스크 프리미엄 뭐 어려워 보이지만 은행이 실제 조달 금리와 대출 기준 간의 차이 뭐 이런 걸 반영하고 원가 요소에 또 고객 신용도 담보 종류에 따른 예상 뭐 이런 것도 반영하고 목표 이익률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 그러니까 요 가상금리 부분은 이 대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원가 요소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가상금리는 이제 은행의 수익률이라든가 은행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신용도가 뭐 낮으면 가상금리를 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이제 차별 요소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이 가상금리고 결국엔 대출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합쳐져서 대출금리가 되고 고객마다 뭐 우대 혜택에 해당하면 이제 거기서 차감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경향을 껴요. 자, 방금 설명드린 코픽스 금리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규 취급액,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이 있고, 방금 앞서서 신규 취급과 신잔액 기준, 요 처음과 끝에 있는 거를 많이 쓴다. 최근에는. 물론 코픽스를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코픽스를 이제 자금 조달 금리로 반영을 합니다. 신규 취급액 지금 금리 보면 신잔액 기준이 가장 높죠. 이게 15일자 기준인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금리 인하 국면에 거의 접어들었죠. 그래서 금리 빠지면서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게 제가 아까 신잔액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주 발표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요거는 이제 다음 신잔액보다는 높은데 잔액 기준보다는 낮아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금리 변동에 가장 민감한 건 신잔액 기준 코픽스고 그리고 금리 변동에 가장 둔감한 게 잔액 기준 코픽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에 써놨고 신규 취급액은 매월 신규 자금 조달 비용 반영하고 잔액 기준은 과거 조달 비용까지 포함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과거 것까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근 금리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둔하다. 그리고 신잔액 기준은 가장 민감한데 매주 발표되는 조달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시장 금리를 추적하는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국면에선 이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는 게 고객 입장에선 가장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 DTI, DSR, LTV,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대출 받을 때, 이제 대출 한도 계산할 때 쓰는 이 공식들이죠. 대부분은 이제 필기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뉴스에서 보셨거나. 만약에 처음 듣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 LTV가 뭐냐? 쉽게 말해 론트 밸류인데, 자산 가치 대비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냐? 요게 이제 LTV고, 신 DTI는 이 연소득 대비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원리금과 이제 주택담보대출한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DTI는 주택과 관련된 이제 원리금 상환액 1년 동안 나가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대출 상환 금액이 얼마냐. 소득 대비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DSR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말고 부동산 관련 대출 말고 이 개인이나 기업의 전체 대출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신용대출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연소득이 얼마인데 1년에 갚아야 되는 원리금 포함 모든 대출 합이 얼마냐 했을 때 이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DSR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 DSR이 가장 이제 엄격하겠죠. LTV DTI보단. 그리고 이 LTV DTI, DSR은 이제 부동산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요거는 뭐 물론 신용대출에서 사용하고요. 부동산에서 이제 투기 지역마다 지역별로 약간씩 비율이 다릅니다. 요거를 모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모두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LTV나 DTI, DSR은 40%에서 50% 정도 적용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뭐 면접에서 LTV가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요즘 그러면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요즘엔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올해 초에 반영됐죠. 올해 초부터 시작했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DSR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엄격하게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제 스트레스 DSR 개념인데 요게 뭐냐? 자, 읽어볼게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붙는 게 바로 스트레스 금리다. 그럼 이걸 왜 하냐?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방지하고 그리고 가계부채 질적 개선 도모하겠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하겠다는 소리예요. 막 우리나라 대출이 많죠. 가계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채가 많아지면 민간의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에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은행에 스트레스 DSR 실행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요. 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에서 현재 시점의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두 개를 빼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과거 대출 금리가 6%였다. 근데 지금은 3%다. 그러면 스트레스 금리가 3%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7%였고 지금이 3%인데 그게 4%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한 3%까지만 부여한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 대출의 이제 고객 입장에서 실제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출 한도를 설정할 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방금 DSR 예를 들어서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상환 금액을 반영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스트레스 DSR로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돌리면 매년 차주가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이 갚아야 될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DSR 비율은 올라갈 거고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의 효과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를 두는 거죠. 원래 GSR보단.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기존에는 그냥 5%였는데 가상금리까지 하면 GSR까지 적용하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5.38%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대출 한도가 기존 3억 4,500에서 3억 2,800으로 줄어든다. 네? GSR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목적은 사람들 대출 좀 덜 받게 하자. 대출 규제하자. 대출 줄이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PT 면접이나 세일즈 면접 하실 때 이 상환 방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세일즈 면접 하는데, 고객이, 그러니까 면접관이 고객인 척 하면서, 근데, 저 대출 잘 모르는데, 이 원리금 변동 상환, 원금 변동 상환, 만기 시 상환 요 세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대출 받을 건데, 요 세 개 중에 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제일 유리해요? 라고 물어볼 때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세한 얘기는 안 할 테지만 총액 기준으로 고객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만기 일시 상환이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거 보시면 원금을 처음부터 상환을 하는데, 만기 일시 상환은 원금 상환을 안 해요. 이자만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기 때문에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원금이 가장 클 테니까 큰 금액의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 만기 일시 상환이 가장 큰 거예요. 반대로 원금 균등 상환이 이 총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될 총액 기준으로는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원금을 많이 상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원금에 붙는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는 원금 균등 상환이 가장 총액 기준으로는 유리합니다. 맞아요. 내야 될 금액이 고객 입장에서. 근데 단순하게 총액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엔 고객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야겠죠. 만약에 고객이 직장인인데 뭐 직장인이라 해서 뭐 엄청난 금액을 처음에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직장인은 매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가장 선호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일즈 면접 할 때는 고객 상황에 맞춰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유리하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행원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대출 금리예요. 대출 금리는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혼합금리도 있는데 사실상 별로 안 쓰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혼합금리가 나온다.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고정금리, 변동금리예요. 이거 말 그대로 고정금리는 최초 대출 실행할 때 앞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변동금리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근데 고정금리는 이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정된 금리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변동금리보단 높게 금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반면 변동금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더 내야 되니까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은행은 보통 고정금리를 높게 설정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왼쪽 아래 보시면 원래는 변동금리 유리한 게 맞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기엔, 근데 변동금리 이율이 더 높아요, 지금. 요거는 약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하면서 대출 규제까지 했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라. 변동금리 확대하지 말고 고정금리 대출로 받게 해라, 고객들을. 그래서 변동금리를 상대적으로 높였어요. 고정금리를 받게 하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마당에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어차피 변동금리는 고정금리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다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회원이고 또는 은행 면접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객에게 어떻게 대출을 추천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지금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둘 다 대출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변동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일단 시작부터 과도한 대출금리로 대출 받는 거기 때문에 나였으면 지금은 대출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쯤 되면 변동금리가 정상화 될 것이니 그때 다시 찾아오시길 바래요. 라고 대답하면 은행 입장에서 싫어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변동금리는 이상한 수준이에요. 원래 지금보다 한참 낮아야 됩니다. 적정 수준이라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상황은 요거는 은행이 의도적으로 만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고객을 위한 팁이라면, 고객을 위한 회원이라면 은행의 수익성보다는 고객을 항상 우선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면접관이라도 이런 이유라면 나는 좋은 점수를 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필수적인 개념들만 위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개념들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신한은행 면접이 끝났는데 지금 첫날 면접이었어 오늘이. 근데 제 코칭 드리는 분들 중에 있어서 저는 뭐가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주제가. 근데 요거를 일단 다음 영상에서 언급을 할 건데 물론 주제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힌트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면접 보시는 분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앞으로 아직 안 봤다면 이 꼭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금방 이거 끝난 다음에 오늘 중으로 혹은 늦어도 내일 중으로 올릴 거니까 꼭 구독해 놓으시고 알림 설정해서 그 영상까지 보고 구독을 해지하지 말고 왜냐면 계속 좋은 영상 올릴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신한은행 보시는 분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요 댓글에 저한테 찾아올 수 있는 링크 남길 거니까 그거 보시고 저한테 문의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꼭 올해 하반기에 성공, 이제 취업 성공해서 억대 연봉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취준 화이팅!